빅데이터 분석, 분석 모형 평가, 그리고 그에 대한 개선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모델 평가를 하는 그 과정을 살짝 살펴보면, 모델을 일단 훈련 데이터에 맞춰서 학습하는 그 과정 이후에, 그리고 이제 테스트 데이터 셋에 그 적용해서 검증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모델이 이제 학습한 어떤 이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도 잘 적용이 되는지를 그렇게 좀 확인하는 과정이 바로 이 평가 과정인데요. 그래서 이제 훈련 데이터가 있고 모델을 실제 훈련시킨 훈련 데이터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제 평가를 하는데, 훈련 데이터에 대한 결과와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결과, 이 두 가지 평가 결과, 즉 이 두 가지의 성능 차이가 적을수록 사실상 이 모델이 잘 학습했다. 데이터의 본질적인 패런을 잘 학습했다. 그리고 오버피팅이 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단순히 무슨 정확도를 측정하는 것을 넘어서 이 모델이 그 새로운 데이터를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 추론을 얼마나 잘하는지, 이걸 판단하는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적의 모델을 선택하고 그리고 일반화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이 평가 과정에서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델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를 좀 조정해서 그 최적의 결과를 이제 모색을 해야겠죠. 뭐 검증하는 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기법도 사용해 보고, 아니면 또 이제 다양한 파라미터 조합을 한번 테스트해 보고, 그래서 가장 좋은 파라미터가 무엇이다를 선택하는 게 바로 모델 평가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복습을 좀 해보면, 크게는 이제 분류, 그리고 이제 회귀, 이렇게 크게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 분류 모형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평가 지표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정확도가 있죠. 얼마나 전체 예측 중에서 잘 예측한 게 얼마나 되느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성능으로 보면 true positive, 그다음 true negative, 파지티브를 파지티브로, 네거티브를 네거티브로 얼마나 잘 맞췄냐. 근데 그 나머지 다 모든 예측에 대해서 잘 맞춘 지금 현재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가 accuracy, 정확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반대는 오류율이죠. 오류율은 전체 예측 중에서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야. 파지티브를 맞추는데 실패하거나 네거티브를 맞추는데 실패한 게 얼마나 되는지, 즉 틀리게 예측한 비율을 계산하는 정확하게 반대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오류율이 적은 게 좋은 거죠. 정확도가 높은 게 좋은 거고요. 자, 그 다음엔 precision, 정밀도입니다. 자, 정밀도는 지금 true positive를 true positive와 false positive, 즉 positive에 대해서 양성에 대한 양성으로 예측한 것 중에서 실제로 양성이 얼마나 되느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니, 파지티브로 예측했지만 틀릴 수 있죠. false positive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false positive와 true positive 대비 true positive가 얼마나 되느냐가 바로 precision, 정밀도입니다. 그러니까 파지티브를 얼마나 파지티브를 잘 맞췄냐. 네, 파지티브 중에서 얼마나 파지티브를 잘 맞췄는지. 그리고 이제 특이도가 있습니다. 특이도는 이제 true negative예요. true negative의 비율. 근데 이 true negative의 비율이 true negative랑 false positive 이 두 가지에서 실제 true negative의 비율이 얼마나 많은지를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음성에 대해서 음성 샘플 중에서 음성을 얼마나 네거티브를 얼마나 네거티브로 잘 맞췄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리콜인데요. 리콜은 이제 민감도라고 되게 난다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센시티비리는 이제 true positive, 그러니까 positive 중에서, 그러니까 true positive와 false negative에서 true positive가 얼마나 되는지, 실제 양성 중에서 양성으로 예측한 게 얼마나 되는지에 대한 비율을 우리가 나타내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F1 스코어가 있는데요. F1 스코어는 사실 뭐 정밀도, 그다음에 리콜, 프리시전과 리콜을 따로 보기보다는 이 프리시전과 리콜을 좀 균형 맞춰서 이 두 가지 값을 하나로 합쳐서 보자.
라는 식으로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프리시전과 리콜 이 두 개가 사실은 상반되는 건데 프리시전과 리콜에 대해서 동시에 얼마나 잘 만족하는지에 대한 그 균형을 평가하는 지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전에 봤던 건데 그래도 이렇게 표로 한번 전체 지표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컨퓨전 매트릭스 그래서 지금 바이너리인데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 대한 컨퓨전 매트릭스 살펴보면 이렇게 하나의 표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매트릭스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true positive랑 false negative, false positive, 그다음 true negative. 그래서 실제 궁극적으로는 true positive랑 true negative. 그러니까 양성을 양성으로, 그다음에 음성을 음성으로 잘 맞춘 이 대각선이 높은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대각선을 잘 맞추지 못했으면 여기에 타입 1 에러로 false positive가 있고 타입 2 에러로 false negative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따라서 우리가 여태까지 봤던 그 평가 지표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sensitivity가 바로 여기 true positive와 그다음 false negative 사이에 true positive가 얼마나 되는지 이 표가 되겠죠. 여기 두 개를 쓰는 표. 그다음에 specificity가 이제 false positive가 이제 들어갔는데 이 false positive랑 true negative 중에 얼마나 true negative가 해당이 되는지 비율을 나타내는 거고 그다음 여기 두 개를 보는 게 이제 precision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포지티브로 잘 true positive로 예측을 했는지에 대한 비율 그리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이제 negative predictive value가 있습니다. 그래서 TN을 그러니까 true negative를 얼마나 잘 맞췄는지에 대한 비율.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그 지표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이 지표들을 합친 게 accuracy죠. 전체 대비 이 대각선이 얼마나 되는지가 accuracy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이제 살펴보는 지표 중에 ROC 커브랑 AUC라는 게 있습니다. ROC 커브 이 곡선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분류 모델에서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에서 성능을 평가하는 근데 이제 좀 사용이 되고요. 좀 다양한 임계값에서 모델 성능을 시각화하는 그런 도구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런 커브예요, 한마디로. 이런 커브가 나오는데 이 커브에 대해서 지금 현재 X축과 Y축이 X축 자체는 우리가 일전에 봤던 이제 스페시피시티를 1에서 스페시피시티를 빼는 건데 이게 false positive에 대한 비율입니다. 네, false positive에 대한 비율. 그래서 FPR 이렇게 줄여서 쓰고요. 그다음 Y는 true positive rate입니다. 그래서 sensitivity 이거를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Y축으로 두죠. 그래서 이 ROC 커브는 이 커브를 의미하는데 이 커브에 대해서 밑에 면적 이거를 area under curve라고 해서 AUC라고 지표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면적이 얼마나 되느냐가 결국엔 성능이 어느 정도냐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정보가 된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능 비교를 하는데 뭐 전반적으로 AUC를 지표로 쓰면 뭐 전체적인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를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최대로 되면 1에 가깝고요. 1에 가깝게 가고요. 이렇게. 그리고 성능 나쁘면 나쁠수록 이렇게 0.5에 해당이 됩니다. 사실상 0.5는 뭐 랜덤으로 해도 0.5인데 바이너리 상황에서 그 정도로 성능이 나쁘다는 건 이제 거의 가장 나쁜 성능을 의미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보통 AUC를 또 이제 지표로 많이 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리프트 커브입니다. 리프트 커브는 이것도 이제 우리가 분류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사용을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시각화 도구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실제로 모델이 목표 이벤트에 잘 예측하는지를 기본적인 무작위 예측과 비교를 합니다. 자, 무작위 예측이 점선이에요. 점점점 이렇게 점선을 낸 게 랜덤 모델. 무작위로 해도 이 정도가 나오는 거죠. 이런 랜덤보단 잘해야겠죠, 사실은. 그래서 이 무작위 모델은 그냥 리프트 값이 1인 상태로 일정하게 이제 주어지는 직선 형태인데 근데 여기에서 리프트는 이렇게 노란색처럼 무작위 추측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얼마나 더 많은 양선 반응을 예측할 수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뭐 마케팅, 그다음 고객 관리, CRM, 신용평가 이런 데서 이 리프트 커브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커브 값이 얼마나 이렇게 높은지 랜덤 대비 얼마나 되는지를
비교로 많이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뭐 이 리프트 커브도 한계가 있어요. 데이터가 불균형이다. 그러면 사실 리프트 커브로는 해석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리고 해석 자체가 좀 복잡하죠. 뭐 어떻게 시각화는 했지만 이거를 좀 잘 해석하려면 또 이제 경험이 좀 필요합니다. 뭐 이렇게 나오긴 했지만 이게 얼마나 랜덤 대비 얼마나 높은 값을 가지는지는 이제 또 이제 해석을 잘 해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카파 코에피션트, 카파 상관계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뭐 두 분류 모델 간의 얼마나 일치하는지 아니면 평가자를 좀 일치도를 측정하는 그런 통계적인 지표인데요. 실제 뭐 일치도에서 우연에 의한 일치도를 제거한 다음에 좀 이제 보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연히 일치한 정도를 좀 보정해서 제외해서 제거한 다음에 보자 라는 그런 상관계수가 되겠습니다. 이제 카파는요, 사실은 이제 범주형 데이터의 분류 성능이 어떻게 되는지 평가할 때 많이 사용이 됩니다. 뭐 이제 지표는 사실 그렇게 뭐 어렵진 않고요. 카파 값, 여기 그 카파가 P0랑 P2가 있습니다. 그게 이게 5죠. 제로가 아니라 5인데 이 5는 이 observed, 관측된 일치도, 그 다음에 expected, 기대하는 일치도. 그래서 관측된 일치도에서 기대하는 일치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뺍니다. 그 차이예요. 그래서 그 차이를 1에서 expected를 뺀 걸로 나눠서 보정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 두 평가자가 지금 얼마나 일치하는지에 대한 비율이 P observed, 그 다음에 두 평가자가 우연히 일치한다는 그 우연에 대한 부분을 expected agreement. 그러면 우연히 일치한 정도를 뺀다고 그랬죠. 보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거를 제거하고 보정해서 나온 값. 이게 바로 카파입니다. 그래서 카파 코에피션트는 1이면 두 개가 완벽하게 일치하는 거예요. 네, 완벽하게. 80 정도만 넘어도 거의 완벽한, almost perfect예요. 그리고 이제 뭐 상당히 일치한다, 중간이다, 어느 정도 공정하다, 약간 일치한다, 우연에 의한 일치가 0 이렇게, 음수가 우연보다 낮은 일치값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분류 모형 받고 이제 회귀 모형인데요. 회귀 모형도 이제 우리가 사실 살펴봤지만 하나의 표로 한눈에 정리를 해서 좀 요약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SSE가 있죠. 그 Sum of Squares for Error. 그러니까 오차에 대한 제곱의 합. 그래서 SSE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실제 값과 예측한 값의 차이의 제곱을 취하고 그 스퀘어 제곱을 취한 다음에 합을 한 결과죠. 그래서 그 차이의 제곱하고 합한 거 이거를 우리가 오차 제곱합 SSE로 사용하고요. 그 다음 평균 오차 average error는요. 실제 값과 예측 값의 차이에 그 다음에 차이에 대한 평균이에요. 이게 평균. 그냥 오차에 대한 순수한 평균 값이죠. 계산이. 자, 그 다음에는 평균 제곱 오차가 있는데 뭐 사실 이 SSE나 AE나 뭐 이제 우리가 제곱 합과 평균 오차를 보는 상황에서 쓰는데 그 SSE는 오차를 총합한 거잖아요. 그래서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실제 값과 가깝다는 거죠. 이 값이 차이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거죠. 평균 오차는 이 작은 값에 대한 평균이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제 사실은 우리가 양수도 있고 음수도 있고 상쇄될 수 있잖아요. 평균. 그래서 정확한 오차 평가에는 한계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퀘어를 취하는, 즉 평균 제곱 오차를 많이 쓰는데 mean squared error, 차이에 대해서 제곱을 하고 평균을 합니다. 근데 이제 굉장히 큰 값이죠. 제곱을 취하면. 그러니까 오차에 더 큰 페널티를 부과하는 형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좀 이상치에 민감해지죠. 이상치 하나의 큰 값으로 반영이 되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mean absolute error, 이거는 두 개 값의 차이의 절대값을 취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조건 양수를 취하게 되죠. 그 다음 오차의 크기 자체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그래서 좀 이상치에 덜 민감한 그런 형태의 수치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RMSE를 또 많이 쓰는데 이거는 이제 그 민 스퀘어드 에러의 루트를 씌운 거죠. 제곱근을. 왜냐면 민 스퀘어드 에러가 스퀘어잖아요. 제곱을 취해서 이제 큰 값을 가지는데 그걸 좀 보정을 해서 우리가 같은 단위로 비교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해석을 하게 도움을 주는 RMSE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MAPE, 이제 percentage error, 퍼센트를 취하는데 이거는 뭐 사실 차이에 대해서 퍼센트 취하고 보정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100% 백분율로 바꾼 거죠. 그래서 백분율 표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오차 비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밖에도 우리가 이제 회귀 모형에 대해서는 사실 이제 그 진단을 해야 돼요. 평가하는 입장에서 과연 이 회귀 모형이 정말 괜찮은지 그 진단 과정이 필요한데 기본적인 어떤 조건들이 충족했느냐. 그래서 주요 진단 방법들이 어떻게 돼 있냐. 뭐 이제 정리하자면 오차의 정규성을 띠는지, 등분산성, 독립성, 그다음 선형성, 다중공선성, 그다음에 이상치, 영향점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일전에 선형회귀 모형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이 나열된 것들이 하나의 선형회귀를 잘 수행하기 위한 어떤 가정이었거든요. 근데 이 가정은 결국엔 선형회귀 모형에 대한 진단으로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자, 하나하나 살펴볼 텐데, 자, 오차에 대한 정규성 진단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 오차, 그러니까 레지듀얼 잔차가 이 정규 분포를 따라한다는 가정이 이제 오차의 정규성이에요. 사실 뭐 크게 뭐 별건 아니죠. 우리가 이제 그 회귀식을 나타낼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그래서 x 이게 피처들 각각 입력 값들에 대해서 우리가 베타 값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가중치죠. 가중치를 더하고 그다음에 알파 바이어스를 해서 선형식이 나오게 되는데 근데 이걸 계산할 때 플러스 엡실론 즉 이 엡실론이 에러죠. 얼만큼 에러가 있느냐. 그래서 이 에러에 대한 정도가 우리가 봤을 때 평균을 0으로 표준 편차로 가져가는 이런 노멀 디스트리뷰션을 따르는 형태다라는 게 바로 오차의 정규성입니다. 아니 우리가 결국에 이 오차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살펴보고요. 그래서 또 이제 시각화로 우리가 오차의 정규화를 판단하기 위한 그 QQ 플롯, 그다음에 히스토그램 같은 게 있습니다. QQ 플롯은 퀀타일 플롯이에요. 즉 여기 보면 쭉 대각선으로 있는데 실제 이 선에 얼마나 가까이 위치하고 있느냐. 즉 이 잔차가 정규 분포에 얼마나 잘 따르는지는 시각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플롯이 되겠습니다. 이 플롯 말고도 히스토그램으로도 우리가 잔차의 분포를 그려서 지금 이 히스토그램이 정규 분포와 비슷한 모양인지를 우리가 시각적으로 또 판단, 비교, 진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차의 정규성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또 이제 샤피로 샤피로 윌크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이것도 잔차의 정규성을 검증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는 우리가 이제 통계적으로 그 유효확률 P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P값 봤을 때 0.05보다 크다. 그럼 정규성이 충족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통계적 지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코모그로브랑 그 다음에 샤피로 윌크.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등분산성이 있습니다. 등분산성. 자, 등분산성은 결국엔 독립변수의 모든 값의 오차의 분산이 일정해야 된다. 오차의 분산이 일정해야 된다. 라는 가정이에요. 뭐 사실은 이제 등분산성과 반대로 뭐 퍼진 정도가 다르거나 라고 하면 이분산성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등분산과 다른 이분산성. 이거를 이제 잘 캐치를 해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잔차에 대해서만 레지듀얼을 플롯을 그려요. 플로팅해서 특정 패턴 없이 고르게 분포되면 이런 지금 빨간색과 같이 고르게 분포됐어요. 패런이 없어요. 그러면 등분사성을 만족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만족하지 않는 케이스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막 이렇게 분산값이 다르죠. 이렇게 등분산이 아니라 이분산성을 이루는 그리고 또 이렇게 줄어들어요. 예, 점점점 줄어드는 이런 패런. 그래서 특정 패런이 나타나죠. 고르게 분포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런 거를 우리가 등분산성을 만족하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래쉬 파칸 이것도 이제 등분산을 검증하는 통계적 방법으로서 또 통계적 방법에 그 등분산성 진단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독립성 진단입니다. 자, 이것도 오차들이 서로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가정, 이거를 진단하는 데 사용을 하는데요. 더빈 왓슨 테스트로 오차 간의 자기 상관이 얼마나 되는지를 검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D값 자체로 이렇게 계산식에 따라서 D값을 구하는데 이 더빈 왓슨 테스트는
자기 상관이 있냐 없냐. 자기 상관이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2에 가까워지고요. 그다음 자기 상관이 0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양의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고 4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엔 d 값은 0에서 4 사이의 값을 가지게 되겠고요. 그래서 0에서 4 사이의 값 얼마나 그 이제 상관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진단 지표로 0과 4 사이를 보면 되겠는데 뭐 사실상 1.8에서 2.2 정도다. 그럼 자기 상관 문제가 없어요. 근데 1.4, 1.8, 뭐 2.2, 2.6 불확실하죠. 그리고 1.4 미만이거나 2.6 이상이 되면 자기 상관이 존재한다. 이거를 뭐 사실은 1.4 미만이면 양의 상관관계, 정의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뜻이고 2.6 이상이 되면 부의 상관관계,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잔차에 대해서 시계열 플러스 그릴 수가 있어요. 시계열 뭐 사실 시계열 데이터 다룰 때 이제 잔차에 대해서 또 시계열 그리면 지금 레지듀얼 잔차가 특정 패런이 없다, 무작위로 분포되어 있다 이걸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독립성에 대한 진단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선형성, 리니어리티인데 이거는 이제 뭐 사실 독립변수랑 종속변수 간의 관계가 선형해야 된다. 그려봐야죠. 뭐 레지듀얼 플러스 그리거나 스케일러 플러스를 그려서 레지듀얼 플러스 그렸더니 이렇게 넓은 고르게 분포하는 이런 특성을 보이면 선형성을 만족한다 라고 볼 수 있다. 왜냐면 아니 오류에 대해서 이렇게 쭉 나이스하게 특정 패턴 없이 나오면 이렇게만 나와도 들쑥날쑥 아무리 할지언정 그 오차값이 들쑥날쑥 할지언정 고르게 고른 형태의 이제 뭐 좀 오차를 가지고 있는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다음 독립변수,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스케일러 플롯을 그려서 지금 스케일러 플롯이 결국엔 시각적으로 선에 얼마나 근접한지 데이터들이 자 이게 바로 선형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또 우리가 시각적 확인 진단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중공선성인데요. 다중공선성은 얼마나 높은 상관관계가 독립변수 간에 있는지를 체크합니다. 사실 독립변수 간에 높은 상관관계가 있다? 그러면 이거는 그 지금 현재 회귀를 할 때 추정이 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상관관계가 높으면 거기에 이제 너무 이제 의존적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체크하는 방법으로는 분산 팽창 인자가 있고 상관행렬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분산 팽창은 분산 자체의 값이 얼마나 팽창하는지에 대한 인자. 그래서 그 variance에 대한 inflation factor에서 VIF로 그래서 10을 넘으면 다중공선성입니다. 지금 현재는 10이 넘은 게 없죠.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은. 근데 이제 또 그거를 확인하는 방법에 이제 상관행렬이 있었죠. correlation matrix. 그래서 x1, x2에 대한 값이 서로 상관이 얼마나 있는지. 뭐 이 정도면 상관성이 좀 낮죠. 이제 y가 뭐 y야 이제 다른 값 대비 상관성이 있어야죠. 우리가 타겟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걸 눈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영향을 미치는 이제 이상치, 그 다음에 영향점. 이게 여러 가지. 이상치는 데이터 분포에서 좀 멀리 떨어진. 근데 이 영향점, 이제 인플루언셜 그 포인트는요. 이 회귀모형에 큰 영향을 미치는 데이터 포인트가 뭔지를 이제 구분해서 그걸 영향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이제 판단하는 방법 중에 쿡스 디스턴스 각 데이터 포인트가 회귀 개수 우리가 이제 코이피션트 값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느냐를 측정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0.5, 1 이상이 되면 이게 영향이 있다라고 해서 영향점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인플루언셜 포인트로. 그 다음에 레버리지 값 사용하는 방법. 그래서 지금 현재 데이터 포인트들이 있는데 거기에 독립변수 공간에서 얼마나 극단적인 위치에 있느냐라는 게 레버리지 값이 되겠습니다. 자, 보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 쿡스 디스턴스로 보면은 지금 디스턴스 값이 얼마나 되느냐. 여기 보면 대충 빨간색 선이 이제 기준점이 되는데 뭐 이거 이상 정도 되면 영향이 큰 보면 이제 이상이 있는 게 이제 한 3개 정도 나왔죠. 특정 스레시홀드 이상이 되는 거 3개 정도. 이게 바로 영향을 미치는 부분 혹은 이제 이걸 넘어선다 영향점으로 세계는 간주해 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버리지 밸류는 지금 현재 독립변수 공간 속에서 얼마나 극단적인 위치에 있느냐 이런 게 극단적인 위치에 존재하느냐
라는 게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이제 그 이상치랑 영향점 판단 지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지도학습을 할 때 있어서 지도학습 모델 자체에 대한 성능 평가를 수행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성능 평가를 함에 있어서 우리가 이제 첫 번째는 일반화. 아니 성능 평가를 할 때도 일반화가 얼마나 잘 되는지 일반에 대한 그 평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우리가 수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 들어오는 데이터에 대해서도 얼마나 잘 예측할 수 있는지가 바로 일반화 평가가 되겠는데요. 뭐 당연히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하죠. 분리한 다음에 그래서 훈련 그 트레인 셋으로 모델을 학습하고 테스트 셋으로 성능을 평가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크로스 밸리데이션해서 데이터 자체를 여러 개의 폴드로 이제 나누고 구분해서 여러 번 모델을 학습 평가하는 방법. 그래서 모델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안정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지표. 사실 지도학습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정확도는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그 다음에 MSE, 그 다음에 RMSE 같은 여러 가지 지표를 활용해서 일반화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평가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목표 자체는 훈련 데이터, 아무리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높은 성능을 보여줘도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일관된 성능을 보장해 주는 것, 일반화 성능이 좋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이게 이제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그 효율성이에요. 효율성. 자, 지금 모델이 예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그 소요되는 시간과 자원 측면에서 얼마나 효율적인지 평가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모델이 아무리 좋아도요. 모델이 예측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모델이 사용하는 메모리 저장 공간이 어마어마하다? 그러면 사실상 못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델이 얼마나 효율성이 높은지에 대해서도 측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시간 복잡도 얼마나 예측하는데 수행이 오래 걸리는지에 대한 시간, 그리고 공간 복잡도 메모리 이만큼이나 사용한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뭐 지표로는 예측 시간이 얼마나 된다, 학습 시간은 얼마나 걸린다, 메모리는 이만큼 차지한다. 이런 지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런 지표가 모델마다 얼마나 이제 걸렸는지를 체크해 줘야 돼요. 그래서 실시간 예측이 필요한 데서는 예측 시간이 짧고 대규모에서는 메모리 사용이 효율적인 이런 목표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에 따라서 목표가 우리가 실질적으로 도입해야 될 목표가 다를 수 있으니 거기에 대해서 효율성이 어떤 게 좋은지를 철저하게 평가를 해줘야겠죠. 자, 그 다음엔 accuracy, 정확성입니다. 자, 예측한 결과 얼마나 좀 높은 성능, 즉 실제 결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평가하는 건데 이것도 이제 뭐 정확도, 정밀도, 재현율, F1 스코어, 그다음에 우리 배웠던 ROC, 커브, AUC 이런 게 되겠죠. 분류는 이렇게 보면 되고 회귀는 뭐 우리가 봤던 MSE, MAE, RMSE, R스퀘어를 살펴보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좀 각 유형 문제 좀 유형이 어떤지에 따라서 적절한 평가 지표를 좀 사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엔 정확성을 본다라는 건 모델에 대해서 예측 정확성이 최대화되는 그런 모델. 그래서 뭐 일부 애플리케이션 특정 지표를 보고 중요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정밀도, 재현율. 아니 우리가 뭐 금융 아니면 뭐 이제 그 병원 쪽 뭐 이런 데는 사실은 전반적인 어떤 성능보다 얼마나 이제 양성을 양성으로 잘 예측하는지를 이제 좀 중요하게 이렇게 판단하는데 사용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해석력입니다. interpretability. 해석력은 모델에 있어서 사실 모델이 해석이 가능한 모델이 있고 가능하지 않은 모델이 있는데 예측 결과가 뭐 사실 결정하는 그 결과, 의사결정 결과가 사람에게 어떤 설명이 돼야 돼요. 해석이 가능해야 돼. 사람이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뭐 이거에 대해서 해석력이 모델의 결국엔 단순하다. 회귀의 수, 트리의 깊이, 규칙의 수 이런 것들이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해석력을 높일 수 있죠. 그리고 특성, 피처 임포턴스라 해서 지금 현재 각 피처 독립 변수들이 예측에 얼마나 기여하는지 그 기여도 자체를 평가할 수도 있고요.
그 밖에도 이제 해석력을 높이기 위한 시각화 도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의 작동 방식을 뭐 시각적으로 표현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결정 트리에 대한 시각화, 결정 트리, 디시전 트리 같은 경우는 트리를 그리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해석력을 높일 수 있는 시각화 결과죠. 그다음 샤프와 같은 이런 성능, 그 해석을 도와줄 수 있는 시각화 도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설명 가능성이 얼마나 되는지, 규칙은 몇 개나 되는지, 피처 임포턴스 이런 것들을 지표로 쓰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목표는 지금 현재 모델이 이렇게 예측한 그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다, 이해할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해하면은 결국엔 그 모델을 신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이런 애플리케이션에서는요, 이 해석력이 중요합니다. 뭐 해석력이 중요한 분야도 되게 많지만 우리가 그 이유, 뭐 의료 쪽만 해도 아니 이게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는지 이유를 알려줄 수 있다? 그것만으로도 엄청난 거죠. 예, 이유를 알려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겐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해석이 가능한 모델을 이제 열심히 연구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어스입니다. 자, 모델이 실제 데이터 분포랑 얼마나 다른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모델이 실제 데이터 분포랑은 얼마나 이제 좀 차이가 있는지. 그래서 모델의 예측이 얼마나 일관되는지, 실제 값을 벗어나는지 이거를 우리가 편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향이 높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모델이 단순해서 사실상 데이터에 대한 어떤 패턴을 잘 학습하지 못했다. 즉 언더피팅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편향이 높으면 언더피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높은 편향은요, 결국엔 이게 훈련 데이터든 테스트 데이터든 성능이 다 낮다, 학습이 잘 되지 않았다라고 가져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편향이 낮다라는 건 모델이 데이터의 패턴을 잘 학습했다. 편향이 낮다는 건 실제 값과 차이가 적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델이 잘 학습했고 좋은 모델이다라는 걸 이제 낮은 편향으로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선형회귀 모델이다라면 사실 선형회귀 모델은 복잡한 비선형 관계는 학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비선형 관계를 학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높은 편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높은 편향을 가졌다라는 건 얘가 학습을 잘 못했다. 언더피팅 상태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엔 베리언스입니다. 베리언스는 분산. 즉, 우리가 지금 현재 모델 예측이 어떻게 데이터의 특정 부분에 어떻게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나타내는 건데 결국엔 모델이 학습에 사용했던 그 학습한 데이터에 얼마나 의존적이냐라는 걸 의미합니다. 자, 의존적이다. 즉, 그러면 높은 분산을 가진다. 분산값이 높다라는 건 모델이 매우 복잡해졌다. 즉, 지금 현재 이 모델은 훈련 데이터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잡음, 노이즈까지 학습을 해버렸다. 오버피팅 돼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산이 높다는 건 오버피팅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높아요. 그러나 테스트 데이터에 대한 성능이 크게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적절한 어떤 상태를 잘 찾아야죠. 그래서 낮은 분산을 가진다는 건 데이터 잡음 자체도 모델이 이제 좀 덜 민감하고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일관 성능을 보일 수 있다. 이게 바로 낮은 분산입니다. 결과적으로는 편향 자체는 높으면 언더피팅, 편향이 낮으면 실제 값과 예측 값이 차이가 적어서 좀 더 높은 성능을 보여준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편향은 낮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산도 어떻게 되는? 네, 낮아야죠. 그래서 편향과 분산이 둘 다 낮으면 우리가 좀 일관성 높은 성능을 유지하는 형태의 모델이다라는 성능 평가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편향과 분산은요, 사실상 트레이드오프 관계예요. 그러니까 편향과 분산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춰야죠. 결국엔 모델의 복잡도가 높아진다. 모델이 굉장히 복잡한 모델이다라고 하면 뭐 당연히 이제 편향이 감소되고 분산은 증가해서 좀 더 복잡한 모델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복잡하니까 패턴을 더 잘 학습하고 그 동시에 잡음도 학습을 해서 그래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에 그냥 단순히 복잡도를 높인다. 복잡도만 뭐 증가시키는 게 결국엔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모델은 아니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델의 복잡도를 감소시키면 분산은 감소하죠. 편향은 증가해서. 그래서 모델이 단순해질수록 잡음은 덜 학습해서 좋은데, 근데 복잡한 패턴은 또 제대로 학습하지 못하게 돼요. 그래서 그 균형이 필요한 거예요. 편향과 분산 사이의 균형. 그래서 트레인과 테스트 모두에서 좋은 성능을 보여주는 것. 이게 바로 궁극적인 목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편향과 그 분산에 대해서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자, 보면은 이제 하이 바이어스, 그러니까 편향이 높고, 그리고 베리언스가 낮은, 그러니까 편향은 고편향이면서 분산은 저분산인 이런 상황. 여기 보시면 이렇게 쭉 선이 직선 형태로 나와서 단순하죠. 결과적으로 단순하지만 결국엔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특정 패런, 이거를 제대로 학습하진 못했죠. 즉, 우리가 이제 기본적인 선형, 디그리가 1 정도인 선형으로는 이 모델이 데이터의 복잡한 패를 학습하지 못해서 언더피팅 형태의 결과를 가진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언더피팅 사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로우 바이어스, 바이어스가 낮아요. 그 다음에 베리언스는 높습니다. 즉, 낮은 이제 편향, 그런데 높은 분산 값을 가지면 저편향 고분산이면 이제 디그리가 한 15 정도 되게 해놓은 건데요. 이제 굉장히 고차원적인 다항 회귀 모델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데이터 자체, 아니, 모델 자체가 모든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다 맞춰서 지금 아주 나이스한 결과를 보여주지만 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잡음까지도 학습해버리는, 즉 어떤 작은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는 이런 형태, 매우 복잡한 모델의 형태, 이게 바로 오버피팅이죠. 오버피팅의 사례. 그럼 적절한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적절한 편향과 분산값을 갖는다. 즉 중간 정도의 복잡을 가지는 뭐 디그리 한 4 정도 되는. 그래서 보면 데이터 모델 자체 데이터의 패런을 잘 학습했고 그다음 너무 복잡하지도 않아요. 적절한 편향과 분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적절한 모델이 나와서 새로운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에 대해서도 높은 성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굿 피팅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의 그 성능 평가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일반화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트레인과 테스트 데이터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트레인 데이터는 이제 60에서 80% 정도, 그리고 테스트 데이터는 40에서 20% 정도로 구분을 하죠. 근데 훈련 데이터 자체는 모델을 학습하는 데 쓰는 거고, 테스터는 훈련된 이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데 사용을 하죠. 근데 이제 그거 별도로 트레인과 테스트 외에 별도로 이 밸리데이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밸리데이션은 이제 검증용 데이터인데 그 모델이 지금 현재 일반화 가능성을 추가로 좀 탐색을 하는 거예요. 학습 중에 검증을 중간중간에 하면서 우리가 지금 현재 이게 뭐 오버피팅인지 이런 걸로 미리 알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훈련 데이터를 좀 더 세분해서 나누는 이런 크로스 밸리데이션, 여러 개로 나눠서 쓰는 크로스 밸리데이션과 같은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 교차 검증을 할지 아니면 뭐 밸리데이션 데이터셋을 쓸지, 이거는 이제 분석자의 어떤 뭐 성향 혹은 뭐 과학이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이제 뭐 트레인 데이터, 밸리데이션, 뭐 테스트, 뭐 아니면 크로스 밸리데이션 이런 거를 좀 병행해서 사용하는 게 좀 더 안정적이겠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방법적으로는 이제 홀드 아웃 밸리데이션이 있습니다. 홀드 아웃. 이거는 이제 트레인과 테스트를 그냥 구분한 다음에 한 번에 모델을 학습하고 평가하는 거예요. 한 번 훈련 데이터로 하고 검증 테스트로 딱 해요. 간단하죠. 빠르고. 그래서 이제 평가 시간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데이터가 적을 때는요. 이제 이 트레인 셋과 테스트 셋의 분할을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서 성능 평가가 불안정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과도하게 뭐 테스트를 줄인다거나 훈련 데이터를 늘린다거나 이럴 때마다 성능 평가 결과가 계속 불안정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법이 있는데요. 이건 아까 얘기했던 크로스 밸리데이션, 즉 데이터 자체를 여러 개로 나눈다. 그래서 K개로 나눠 써서 이제 K-fold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에 한 폴드씩 테스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번엔 여기가 테스트, 이번엔 여기가 테스트, 이번엔 여기가 테스트. 그래서 K번을 반복해야겠죠. 나눈 개수만큼 반복해서 테스트 데이터를 이제 구분을 이제 별도로 하면서 계속 훈련을 합니다. 근데 모든 데이터가 결국엔 테스트 세트로 사용이 돼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당연히 여러 번 돌려야 되기 때문에 그 계산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에는 leave p out이 있습니다. 일단 p개의 샘플을 테스트 셋으로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를 트레인으로. 뭐 아까 우리가 이제 뭐 사용했던 거랑 비슷하지만 여기에서는 하나하나, 여기 보면 한 개 한 개, 이게 데이터 하나하나씩이에요. 그냥 K개라는 일정 크기로 나누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씩 살펴보는데 모든 데이터 포인트 단위로 훈련과 테스트를 활용합니다. 최대한 모델 성능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가 있어요. 근데 P 값이 크면 클수록 조합의 수가 기하급수로 늘어나기 때문에 계산 비용은 엄청 높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셋이 너무 크다? 그럼 현실적으로 리브 피아웃은 돌릴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리브 원 아웃이 있습니다. 리브 원 아웃. 리브 원 아웃 크로스 밸리데이션은 각 데이터 포인트를 한 번씩 데이터 세트로 쓰는데 그 나머지 데이터 포인트 훈련 데이터 사이언스 모델 하는데 이제 P 아웃을 하나만 가지게 하는 뭐 특수 케이스죠. 그래서 검증에 희생되는 데이터가 한 개예요. 딱 하나씩. 그래서 나머지 모든 데이터를 훈련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많은 데이터를 훈련에 사용할 수 있어서 좋지만 마찬가지로 계산 비용을 우리가 매우 높다라고 감안하면서 써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K-fold 크로스 밸리데이션에서 stratified, 즉 이게 뭐냐면 계층적으로 K-fold 하는 방법인데 사실상 우리가 클래시피케이션 할 때 데이터셋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클래스의 비율을 고려해서 우리가 좀 데이터를 나누면 좋잖아요. 그래서 그 데이터 나누는 방법이 이제 대표적인 게 계층적 stratified K-fold입니다. 그래서 클래스별로 불균형하다라고 할 때 이제 사용하는 유용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어차피 이제 그 데이터 불균형을 이루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뭐 정사인 게 많고 비정사인 게 굉장히 적어요. 그런 상태에서 K 폴드를 나눌 때 적어도 이 비율을 지키면서 데이터가 구분될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뭐 기본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여러 그 일반적인 우리 뭐 모델들, 지도 학습 모델들, 근데 그거 외에도 군집 모델에 대한 성능 평가를 한번 살펴볼게요. 이제 군집 모델은 사실상 이제 비지도예요. 답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기본적으로는 내부 평가 지표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처음에는 내부 평가 지표로 실루엣 개수라는 게 있습니다. 실루엣. 그 실루엣이야. 말 그대로 실루엣. 우리 실루엣 코이피션트라 해서 각 데이터 포인트에 대해서 실루엣 값을 계산합니다. 그래서 군집 모델이니까 군집화가 얼마나 잘 됐냐를 평가해야 되는데 그 군집에 대한 응집도가 얼마나 되는지, 분리도가 얼마나 되는지를 평가 지표로 써요. 그래서 여기 계산식으로 보면 지금 현재 I, 그러니까 포인트 I에 대해서 군집 내 다른 포인트가 평균 거리를 이렇게 가져갈 수 있고 그 다음 BI는 I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군집의 포인트와의 평균 거리예요. 그러니까 둘 다 평균 거리인데 평균 거리의 차이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다른 군집의 포인트들과 평균 거리와 그리고 포인트 I와 같은 군집 내에 있는 다른 포인트의 평균 거리를 뺍니다. 그래서 다른 군집에 있는 거리랑 지금 같은 군집에 있는 포인트 간의 차이를 계산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 가장 최대값인 걸로 보정해 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마이너스 1에서 1까지의 값이 나오는데 1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군집이 잘 됐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보면은 여기에 대해서 이제 K가 몇인지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금 현재 클러스터 결과적으로는 이제 어느 게 제일 좋냐? 평균은 0.79인데 지금 보면 이제 이 굉장히 뚜렷하게 이제 튀어나온 게 있죠, 많이.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실루엣 개수가 되겠고요. 이 개수값이 높은 걸 선택한다. 이런 게 이제 근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군집의 수를 이렇게 했는지.
자, 그 다음에 내부 평가 지표로서 던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던 인덱스는 군집 간의 이제 최소 거리 그리고 군집 내 최대 거리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집 간에는 뭐 사실 거리를 그다음 군집 내에서는 최대 거리가 몇인지 이 최소와 최대의 어떤 차이 보시면은 이제 최소로 가져가는 이 방법 최소가 이제 군집 간의 최소 거리잖아요. 그래서 군집 CI랑 CJ에 대해서 이 군집 간의 거리가 몇이냐 그 군집 간의 거리를 계산한 다음에 그걸 최소화하는 거 그리고 군집 내에서의 거리 내 거리를 계산하는 방법 그래서 거기는 최대로 그래서 군집 내 거리는 최대이면서 군집 간의 거리는 최소인 것 이게 고려되는 게 던 인덱스입니다. 모든 군집의 수만큼 다 계산하는 거죠. 보면 이제 여기 시각화 결과로 보면 던 인덱스 결과가 2017이 나왔는데 이 클러스터 1에 대해서 이미 인트라 클러스터 여기 보면 이 거리 여기가 계산이 돼 있어요. 점선으로. 그래서 이 계산된 결과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클러스터 2가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여기는 3 얼마나 거리가 되는지 그리고 이 지표를 통해서 지금 현재 이 군집은 여기 이 거리가 이 군집 내의 거리가 되겠고요. 그리고 군집 간의 거리가 이 검은색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클러스터 1과 클러스터 3에 대한 검은색 선 이게 바로 인터 클러스터 민 디스턴스예요. 이게 가장 최단으로 갈 수 있는 선의 길이를 체크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내부 평가는 이렇게 보면 되는데 외부 평가 기준은 뭐가 있느냐? 외부 평가 지표로는 랜드 인덱스가 있습니다. 랜드 인덱스. 뭐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외부 평가로서는 우리가 이제 실제 레이블과 일치도를 측정하면 돼요. 뭐 사실상 답이 있는 거죠. 답이 있는 상태에서 군집화를 돌리다 보니까 결국엔 레이블이 있어요. 레이블이 있어서 그걸 얼마나 잘 그 결과를 잘 만족스럽게 군집화가 수행이 됐는지가 이제 이 랜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군집에 속하는지 또는 다른 군집에 속한지를 이렇게 비교하는 거예요, 평가로. 그래서 true positive는 실제는 동일한 군집에 속하고 근데 군집화 결과도 동일한 군집에 속한 거예요. true positive죠. 근데 true negative는 실제로는 다른 군집인데 군집화 결과도 다른 군집으로 했어요. 네거티브를 잘 맞춘 거죠. 그 다음에 잘 못 맞춘 경우가 이제 false positive, false negative인데 false positive는 실제는 다른 군집인데 이걸 동일하다라고 군집화를 한 거예요. 그리고 false negative도 실제는 동일한 군집에 속하는데 다른 군집에 속하는 실제 군집화 결과는 그래서 실제는 다른 군집이지만 결과는 동일하게 한다거나 실제는 동일하지만 군집화 결과는 다른 결로 군집으로 말을 한다거나 자 이게 바로 false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사실 랜드 인덱스 쓰면 되는데 이걸 좀 보정을 해서 씁니다. 보완해요. 그래서 일치도 측정을 하는데 기대값을 좀 조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이 RI 값을 계산한 다음에 RI에 대해서 이제 기대값, expectation, 기대하는 거에 대해서 빼줍니다. 그리고 RI에서 나오는 최대값에서 또 우리 기대하는 값을 빼줘요. 그러니까 기대값을 둘 다 빼줬다라는 건 기대값에 따라서 이 결과를 조정을 했다. 평가 지표에 대한 조정된 랜드 인덱스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뮤추얼 인포메이션인데 상호 정보량. 이것도 외부 평가로 결과가 있어요. 결과가 있는데 군집화 결과와 실제 레이블 간의 정보 공유 정도가 얼마나 되는지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이제 상호 정보가 되어 있는지를 나타내는 그런 지표인데 뭐 범위 자체는 상호 그 정보량이 0에서 무한대까지 가질 수 있어요. 값이 크면 클수록 상호 의존성이 높다 이렇게 체크할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뮤추얼 인포메이션이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실제 군집화 결과 뭐 실제 레이블 간의 정보 공유 정도가 높을 수 있고 결국엔 군집화가 잘 됐다라는 걸로도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계산하는 거 보면은 전체 이제 U랑 V에 대해서 실제 레이블이 U랑 U고 V가 군집화 결과야. 그러니까 실제 레이블과 군집화된 결과가 얼마나 일치하느냐 이걸 두 개 비교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야. 그래서 실제 레이블 그 U랑 U의 확률 분포, V의 확률 분포 이거 두 개 차이 계산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뮤추얼 그 인포메이션 자체도요, 노멀라이제이션을 해서 씁니다. 그래서 뭐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뭐서 상호 우등성이 얼마나 높느냐, 얼마나 낮냐, 이걸 0과 1 사이로 매핑을 하는데요. 좀 이제 다른 데이터셋 뭐 그 군집수 이런 걸 비교할 때 좀 용이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이블 U랑 V에 대해서 상호 정보량이 뮤추얼 인포메이션 계산이 되고요. 이걸 보정을 해야 되니까 지금 현재 U에 대해서 V에 대해서 엔트로피 결과 곱을 루트 씌운 다음에 이걸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보정이 되겠죠. 그러면 어느 정도? 자, 다음은 이제 모수 유의성 검정인데요. 이제 우리가 그 통계 분석 방법에 대해서 뭐 사실은 이제 그 통계 때 살펴봤던 내용인데 표본에서 지금 샘플링 된 결과에 대해서 그 모집단을 추정할 때 사용하는 게 그 모수 유의성 검정이죠. 그래서 사실 뭐 머신러닝 방법들은 모수를 추정하는 것보다는 이제 정확도를 높이는 정확도에 대한 걸 중시하는데 그 통계 자체에 대해서는 얼마나 모집단을 잘 추정했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유의성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에 대해서 모집단 분포에 대해서 우리가 특정한 가정을 기반으로 이제 수행되는 그런 방법인데 뭐 예를 들어 모집단의 평균, 분산과 같은 이런 모수, 파라미터에 대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데 사용이 되죠. 대표적으로 이제 그 어떤 데이터가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를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이제 단일 표본 T 검정, 그다음에 독립 표본 T 검정, 대응 표본 T 검정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각각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원 샘플 T 테스트는요, 단일 표본에 대해서 즉 주어진 표본이 표본의 평균이 특정 값과 유의미하게 얼마나 다른지를 검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검정 통계량으로 보자면 지금 현재 그 평균, 표본의 평균과 그리고 지금 알려진 우리 뮤값, 그 실제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 얼마나 차이가 나냐? 표본의 평균과 그다음에 모집단으로 할 수 있는 모집단의 평균 뮤랑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를 계산하면 되는데요. 그냥 차이를 계산하기보다 이제 표준 오차를 나눠줌으로써 보정된 결과로 T값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의 지금 표준의 크기 n개에 대해서 루트 씌우고 s 표준 편차를 나눠줘서 표준 오차가 나오죠. 이렇게 하면 표준 오차에 대해서 이 평균의 차이를 이제 우리가 계산하면 t 값이 나오게 됩니다. 비율도 마찬가지죠. 그 비율, 그러니까 표본에 대한 비율, 그 다음에 모집단에 대한 비율, 이 두 개 차이, 이 두 개 차이에 대해서 표준 오차로 또 계산을 해주면 이게 바로 비율 차이에 대해서 얼마나 검증이 뭐 T 검증이죠. 이제 검정 통계량을 계산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지금 단일 표본 T 검증에 대해서 뭐 간단한 예로 살펴보면 전국 고등학교 남학생입니다. 남학생의 평균이 174예요. 평균이 전국의 남학생, 고등학생 다 하면 평균이 174인데 특정 A 학교에 대해서 1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키가 177인 거예요. 크죠. 177. 표준 편차가 20cm예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유의성 판단을 한번 돌리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는지. 그랬을 때 지금 A 학교의 학생들 평균 키 177, 전국은요 174. 그럼 177에서 174를 빼고 표준 오차야 뭐 간단하게 지금 현재 S, 표준 편차인 S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표본의 수 100명이라 했죠. 100명의 루트를 씌우면 결과적으로 이거는 20을 10으로 나누니까 2죠. 177에서 174를 빼면 3이고요. 그럼 1.5라는 값이 나옵니다. 1.5. 우리가 보통 그 이제 표본 수가 크다면 우리 정규분포로 따른다 가정하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 이제 정규분포를 따른다 가정했을 때 여기에 우리가 기준이 되는 게 이제 표준오차의 1.96배, 즉 1.96이라는 값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1.96이 이상이냐 아니냐가 굉장히 중요한 판단인데 지금 현재 계산된 결과는 1.5예요. 1.96을 넘지 못했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 현재 174에 177 무려 큰 어떤 차이를 보인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게 어느 정도 범위 아니라서 이게 그 표준오차 범위 내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유의미한 그 차이는 아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이후에 독립표본 T 검정도 한번 살펴보면요. 두 개의 독립된 표본의 평균을 비교하는 겁니다. 자, 두 개의 집단에 대해서 평균의 차이를 계산해요. 그러니까 두 집단이 얼마나 다른지 유의미한지 그거를 검증하는 방법인데 그럼 평균을 차이로 계산하고 그리고 집단도 집단 내에 그 표준 오차를 결합한 다음에 루트 씌워요. 각각의 집단 내에 계산을 한 다음에 루트 씌웁니다. 그걸로 이제 나눠주는 거죠.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떤 특정 표본 P1과 P2에 대한 비율 차이 그리고 표준 오차를 또 이제 결합 표준 오차로 이렇게 계산을 해주죠. 자, 이것도 이제 우리 예제를 통해서 어떤 건지 살펴보면 지금 현재 수학 능력 평가를 했어요. 수학 능력 평가. 우리 모두 치료는 근데 대도시의 500명 학생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226이에요. 표준 편차는 100이고요. 근데 시골 학생 500명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평균이 215예요. 226과 215 표준 편차에서 똑같이 100점. 그러면 이 두 개의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없느냐, 유의미한 차이가 있냐 없냐, 독립표본을 돌려야 되죠. 두 다른 집단이니까요. 그래서 두 집단 간의 평균의 차이를 계산해주고, 그다음 두 집단 내에서의 결합 표준 오차를 계산할 식을 넣어주면 226점에서 215점을 뺍니다. 그게 차이죠. 11점이에요. 그런 다음에 여기에 우리가 지금 현재 500명씩 조사했으니까 그 전체 수 대비 이제 표준 편차가 100인데 100의 스퀘어니까 만이죠. 만. 그래서 만을 500으로 나눠준 결과를 더합니다. 그래서 루트를 씌우면 대략 11을 6.325로 나눠줘야 되는데 6.325가 나눠지면 약 1.739 정도가 나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1.96이 넘어야지 이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데 1.739라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뭐 그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대응 표본입니다. 대응 paired t-test인데요. 이거는 이제 두 표본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하게 다른지를 검증을 하는 겁니다. 유의미하게 다르다 아니다 이걸요. 이것도 뭐 사실은 두 변수, 표본의 평균 차이가 이제 관련된 표본의 평균 차이가 유의미한지 두 변수의 차이로 계산을 하고요. 그리고 그 차이에 대해서도 또 표준 오차에 대해서 나눠줍니다. 비율도 마찬가지고 비율에 대해서 계산하고 차이의 표준 오차로 나눠주는 식입니다. 그래서 대응 표본 방법도 한번 뭐 어떻게 하는지 보면 전국 100개의 매장을 조사를 했어요. A 제품이 광고 전에는 110억을 달성했는데 광고 후에는 120억으로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표준 편차는 10억 정도라고 보고요. 광고 전후 매출 차이에 대한 표준 편차죠. 그리고 전후 매출 유의미한 차이가 있냐? 광고를 했는데 광고가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냐 아니냐 이거를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그래서 유의성 판단에서 검정통계랑 계산하고요. 우리 아까 봤던 식으로 두 변수의 차이 그리고 그 차이 표준 오차로 나눠주면 자 마이너스 10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0. 그래서 마이너스 10은 사실상 우리가 1.96보다 크잖아요. 크죠? 마이너스 10이라는 수는 굉장히 큰데 그래서 사실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주장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는 카이제곱 검증인데요. 사실 이게 이제 우리 교차 분석 살펴봤었던 건데, 우리가 이제 평가하는 그 방법에서 지금 이제 카이제곱 검증을 살펴본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범주형 데이터 간의 관계를 분석할 때 이제 사용하는 대표적인 그런 통계적인 방법이 되겠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observed frequency랑 expected frequency 이 두 가지 빈도 간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이 두 변수 간의 독립성을 검증을 해야겠죠. 그래서 카이제곱 검증한다는 건 뭐 교차 분석에서 굉장히 이제 유용하게 사용을 하는데 그래서 observed frequency와 expected frequency의 차이에 대해서 제곱을 취하고 이걸 보정하기 위해서 expected
프리퀀시로 이제 나눠줍니다. 그게 카이 제곱이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남자와 여자, 흡연과 비흡연. 즉, 예로는 남자와 여자가 성별에 따라서 흡연, 비흡연, 흡연의 여부에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로 연구가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 여자 둘 다 이 뭐 흡연 여부가 성별에 따라서 이제 관련이 있을 것이다라는 걸 이 기대 빈도와 관측 빈도를 통해서 계산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보면은 간단해요, 식은. 이 관측에 대해서 기대를 빼는데 남성 흡연자 20이잖아요. 20에서 남성 흡연자가 사실은 기대 빈도로는 15, 15예요. 왜냐? 전체 합계가 균등하게 구분이 된다면 성별에 따라서 흡연 여부가 상관이 없네, 차이가 없네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20에서 15를 빼고 제곱을 취한다면 15를 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서는 또 30에서 35를 빼고 제곱을 취하고 30으로 나눠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4번 해야죠. 여자에 대해서도 흡연과 뭐 비흡연 이거에 대해서 계산을 다 해보면 4.76 정도가 나옵니다. 근데 카이제곱 분포표를 통해서 우리가 그 유의 수준 0.05를 기준으로 봤을 때 뭐 자유도 1에 대해서 봤을 때 3.841 정도가 나와요. 이걸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입니다. 교차 분석할 때 지금 성별과 흡연의 종합적인 카이 제곱 값은 4.76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degree freedom이 몇이냐 계산하면 뭐 사실 남자 여자 2분의 2에서 1 빼고 그 다음에 흡연 비흡연 2에서 1 빼면 1 플러스 1 곱하기 1이에요. 그냥 1이죠 1. 그래서 자유도 1을 찾습니다. 자유도 1이면서 5%, 그 다음에 뭐 성별은 남녀, 흡연은 흡연 비흡연, 뭐 자유도는 1이니까 쉽게 계산하면 되는데 4.76이라는 확률값을 파악하면 이게 이제 이거에 따라서 4.76이라는 값이 여기 3.84보다는 어때요? 크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4.76이 3.84보다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크다라는 건 결국엔 성별에 따라서 이 흡연 여부가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 분산 분석, 그 아노바라 부르는데 여러 그룹 간의 평균을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그룹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이걸 나타내는데, 그래서 아노바가 주로 이제 독립 변수가 범주형이고 종속은 연속형인 상황에서 이제 쓰는 방법인데, 원 웨이가 있고 투 웨이가 있었죠. 그래서 하나의 요인에 대해서만 여러 그룹 간의 평균 차이를 검증할 건지, 아니면 2개 이상의 요인이 이제 비교를 해보는 거죠. 그 동시에 검증을 해서 그 각 요인마다 이제 메인 이펙트, 주 효과가 있고 서로 이 요인 간의 상호작용, 인터랙션에 대한 이펙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뭐 분산 분석까지 해서 통계적인 방법을 좀 살펴봤는데, 그거 외에도 이제 상관관계 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코릴레이션 어널시스. 그 두 변수 간의 관계를 한번 측정을 해보는 거야. 상관성이 있냐 없냐를 이제 나타내는 방법이죠. 그래서 한 변수와 다른 변수를 변화가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지 이런 거 보면 이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리고 변수 간의 연관성, 방향, 강도 이런 걸 평가하는 데 이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래서 피어슨 상관관계, 상관계수, 그다음 스피어만 상관계수 이렇게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이제 피어슨 같은 경우에는 뭐 연속한 변수와 정규분포를 따르는 경우에 적합한 방법이고, 그리고 이제 스피어만은 두 변수 간의 이제 순위 기반 관계를 순위 기반 관계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가 비선형이든 연속형이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스피어만은. 그래서 상황에 맞게 데이터에 맞게 골라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피어슨, 스피어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뭐 상관관계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모형에 대한 적합도 검정이 있는데요. 적합도를 검증한다. 이건 뭐냐면 그 실제 우리가 모델, 그 다음에 실제 데이터에 대한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그래서 이론적 모델과 실제 데이터에 대해서
어느 정도로 일치하는지 이걸 적합도라고 하고요. 그럼 적합도를 검증한다는 건 이론적인 모델과 그리고 수집된 데이터 간의 관계를 평가해서 차이가 얼마나 있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이가 적으면 적을수록 모델이 데이터를 잘 설명한다는 거고, 그래서 이게 바로 이론과 현상 간의 차이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카이-제곱 검증인데, 이건 우리가 아까 봤던 것처럼 모형 적합도에서도 이제 카이-제곱을 돌릴 수 있는데, 그 이론적 모델에 대한 뭐 예상되는 빈도가 몇인지, 그다음 실제 데이터에서 관찰된 빈도 값이 몇인지 이거 차이를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살펴봤던 이 언더피팅 그리고 오버피팅, 이 과소적합과 과대적합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자, 훈련 데이터의 패런을 잘 학습하지 못했던 언더피팅.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엔 테스트 훈련대도 잘 못하고 테스트에 대해서도 성능이 좋지 않은 그런 좀 이제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모델 자체가 단순해서 복잡한 구조를 파악하지 못할 때 우리는 언더피팅 되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오버피팅은 훈련 데이터에 대해서 너무 적합해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떨어지는 걸 오버피팅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더피팅, 이제 오버피팅, 그 다음 가운데 굿피팅, 잘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언더피팅을 좀 우리가 없애고 억제하고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언더피팅을 우리가 좀 해결하자고 하는 건 결국엔 더 많은 파라미터를 가진 더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는 게 이제 우리가 언더피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복잡성을 증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는 추가 그 피처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해당하는 그 피처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유용한 게 무엇인지, 그래서 그걸 통해서 생성하는 방법. 그 다음에 피처를 변환합니다. 그래서 뭐 다항식의 특징 생성을 한다거나 아니면 PCA 같은 이런 기법을 사용해서 기존 특징을 변환시킨다거나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더 많은 이런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그 양을 이제 데이터의 양을 늘려서 모델이 좀 더 다양한 패턴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또 언더피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겠죠. 그리고 이제 좀 더 뭐 좀 강력한 이런 알고리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뭐 기존 알고리즘이 단순하다면 복잡한 구조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모델을 한번 알고리즘을 돌려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거 외에도 이제 좀 뭐 크로스 밸리데이션을 통해서 최적의 하이 파라미터를 찾거나 아니면 그 웨이트 디케이에서 규제를 감소시킵니다. 규제를 너무 과도하게 하면 모델이 단순화될 수 있기 때문에 L1, L2 이런 정규에 대한 강도를 좀 줄여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는 이제 언더피팅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이제 억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을 이제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그 신경망, 인공신경망, 딥러닝 모델에 대해서 언더피팅은 어떻게 막을 것인가? 당연하지만 더 복잡한 모델을 사용하면 돼요. 뭐 좀 더 깊은, 딥한 신경망을 써서 복잡성을 증가시킬 수 있고요. 그 밖에도 그 레이어의 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그 각 층의 뉴런의 수를 추가해서 더 많은 계층, 더 많은 뉴런을 추가해서 언더피팅을 또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밖에도 데이터를 이제 어그멘테이션 해서 다양한 어떤 훈련 데이터를 늘리는 방법이 있겠고요. 그리고 뭐 데이터 증강 같은 경우는 뭐 이미지 텍스트를 이제 변형시키는데 회전, 뭐 반전, 왜곡, 이미지로 치자면 여러 가지 어떤 왜곡, 반전을 통해서 이제 데이터를 추가시킬 수 있다라는 증강 기법입니다. 자, 그 외에도 뭐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선택해야죠. 딥러닝 같은 경우에는 러닝 레이트, 레귤러라이제이션 똑같이 쓸 수 있고, 그다음 배치 크기 이런 것들이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이제 좀 훈련을 한다 보면 데이터가 좀 더 다양한 패턴을 더 잘 학습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오래 두고 한번 해보자. 이것도 이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중요한 건 언더피팅이 되는 게 적절한 초기화 가중치를 설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초기화로 값을 무엇을 어떻게 설정하고 시작을 할 거냐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모델 학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우리 간소하기 위한 방법,
배웠던 건데 허나 그 자비의 초기화 방법을 쓸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언더피팅과 반대로 오버피팅은 어떻게 억제할 것인가? 그 오버피팅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많은 데이터로 이제 수집을 해서 돌리면 좀 더 다양한 패턴을 학습하기 때문에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피처 셀렉션, 중요한 특징만 선택해서 불필요한 특징을 제거시키는 방법으로 오버피팅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특징을 선택하는 것만으로도 좀 불필요한 뭐 오버피팅을 유발할 수 있는 이런 피처는 배제하고 갈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L1과 L2 규제 방법이 있는데 이 모델에 L1 규제를 적용하면은 이제 가중치 값을 웨이트 값을 0으로 만들어 버려요, 일부를.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팔스한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필요하지 않은 일부 가중치를 0으로 만들어 버려서 계산에 제외시키는 그런 에런 레귤러라이제이션이 있는데요. 자, 에런 규제 같은 경우는 그 가중치가 크면 클수록 그 큰 가중치의 값이 그 어떤 손실함수에 반응을 더해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엔 지금 현재 이 가중치를 감소하는 방법으로 뭐 어떤 가중치는 사실상 뭐 0이 돼서 모델에서 제외시킬 수 있다 이런 게 그래서 스파르스 피처에 대한 모델을 구성하는데 좀 적합한 형태 이게 L1이고요. L2 같은 경우에는 큰 가중치 값을 가지면 페널티를 부과하는데 이게 제곱을 취해서 가중치 값이 이제 어떤 좀 큰 값, 좀 강한 강도를 가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만하게 큰 값을 손실함수에 더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도가 크면 가중치가 이제 더 많이 감소되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상치나 그 노이즈가 있는 이런 데이터에 좀 적합하고 보통 이제 선형 모델 일반화에 L2를 많이 쓰죠. 자, 그다음에 K-폴드 크로스 밸리데이션. 우리가 배웠던 이런 교차 검증도 오버피팅을 막는데 그래서 여러 번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모델의 일반화 성능을 평가, 과대 적합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버피팅을 억제하는 방법으로 또 이제 데이터 어그멘테이션이 이제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버피팅이든 언더피팅이든 데이터 증강은 좀 좋은 성능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 모델을 단순화하자. 그래서 모델이 오버피팅 너무 복잡하니까 오버피팅 되니까 모델을 좀 단순하게 바뀌어서 파라미터 수를 줄여서 갈 수 있는 접근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더 이상 검증,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개선이 안 된다. 그러면 학습을 조기에 중단시킬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학습을 에폭을 반복하면서 학습을 하는데 결국엔 이제 검증하는 데이터에 대해서 이제 개선이 되지 않는 이런 부분, 즉 오버피팅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검증 데이터로 발견이 됐다. 오버피팅이 되는 시점이 나왔다. 그러면 학습을 더 하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버피팅이 일어난 시점에 그냥 조기에 중단을 시킵니다. 그런 방법이 또 이제 있고요. 그다음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절한 하이퍼 파라미터로 설정을 하는 거죠. 복잡도를 좀 조절할 수 있도록. 그다음에 이제 드랍아웃, 이제 또 많이 쓰는 이 딥러닝 시경망에서 또 많이 쓰는 게 드랍아웃인데 일부 뉴런을 무작위로 제어를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풀리 커넥티드로 막 모든 연결이 다 있는 상태에서 일부 노드를 이제 무작위로 비활성화 시킵니다. 비활성화 시켜요. 이렇게 적용하면서 사실상 이제 오버피팅 되는 걸 막을 수 있는 또 이제 딥러닝만의 특별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는 방법인데요. 우리가 이제 여러 모델들을 성능을 좀 높이고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최적의 파라미터가 무엇인지를 이걸 좀 찾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파라미터, 근데 여기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을 학습하기 전에 사용자가 설정하는 값이에요. 그래서 모델의 구조, 학습 과정에 어떻게 될지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 파라미터만 잘 맞춰도 어떻게 보면 이 모델의 성능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최적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이퍼 파라미터를 튜닝을 잘하면 그에 따라서 베스트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아서 그게 이제 결국에 모델의 학습에 가장 좋은 모델의 파라미터를 뽑아내는 어떤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파라미터를 가질 수 있도록 모델이 하이퍼 파라미터를 잘 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파라미터와 하이퍼 파라미터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보면서 이제 우리가 비교를 해보면 파라미터는요, 모델이 학습 데이터를 통해서 자동으로 조절이 됩니다. 우리가 건드릴 수 있는 그런 값이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선형회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y 이꼴 뭐 가중치 w x 플러스 바이어스 b 이렇게 많이 나타내잖아요. 그럼 wx 그 가중치랑 플러스 b 바이어스 이게 바로 선형회계의 파라미터예요. 선형회계는 파라미터 이렇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통해서 학습하면서 점진적으로 업데이트되는 그러니까 이제 옵티마이저가 이제 에폭을 반복하면서 계속 모델이 업데이트 되는데 그게 업데이트 되는 값 자체가 파라미터고요. 그리고 그 학습을 끝난 파라미터 값 자체가 그 모델의 예측 결과를 결정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근데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는 모델 학습 전에 설정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학습 데이터로부터 직접 학습되는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대신에 학습 과정 구조, 성능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하이퍼 파라미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다라는 그런 방법으로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그리고 베이지안 최적화 이런 여러 가지 튜닝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자, 뭐 대표적인 알고리즘들 우리가 뭐 배웠던 알고리즘들에 대해서 어떤 하이퍼 파라미터가 있을까? 그거를 이제 좀 정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종류를 정리를 한 걸 보면 뭐 대표적으로 선형얘기, 뭐 정규화를 어떤 식으로 할 건지 람다 값 설정을 많이 하죠. 그래서 L1, L2 람다 값 몇으로 할지가 이제 하이퍼 파라미터로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로지스트 회기도 똑같이 레귤러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람다 값 그래서 규제 유형도 L1, L2 아니면 둘 다 쓰는 엘라스틱 넷 이렇게 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포트 벡터 머신은 규제 파라미터로 이제 C값, 오차 허용을 얼마나 할지를 조절하는 C값이 있겠고요. 그리고 그 커널 종류로는 우리가 이제 뭐 리니어 폴리노미얼 뭐 RBF 시그모이드 같은 커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다음 커널 각각에 대해서 파라미터로 감마값을 주어질 수 있습니다. 다항 C 커널은 이제 차수 디그리를 주어지고요. 결국엔 C 값이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이제 뭐 좀 더 고차원적인 그런 커널 펑션을 도입해서 쓰는 거에 따른 하이퍼 파라미터 값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시전 트리인데요. 트리의 특성상 얼만큼의 깊이를 가질지 트리의 최대 깊이를 지정하거나 아니면 샘플의 최소 샘플 분할수 노드를 분할하면서 이제 트리가 막 형성이 되잖아요. 근데 노드를 분할할 때 최소 샘플 수를 몇 개로 할 건지를 지정하는 옵션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그 밖에도 그 리프 노드에 대해서 최소 샘플 수를 몇으로 가져갈지를 결정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특징의 최대 특징수, 그래서 분할 시의 최대 특징수를 몇 개로 가져갈지를 또 하이퍼 파라미터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랜덤 포레스트는 트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가져가는 거 그대로 있고요. 추가적으로는 최대 특징수를 그리고 부트스트랩과 같은 이런 하이퍼 파라미터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레디언트 부스팅 머신은요. 자, 그레디언트는 부스팅 머신은 그 트리의 수를 몇 개로 할지 결정 트리 수 이제 랜덤 포레스트도 마찬가지죠. 몇 개의 트리를 쓸지 그 다음에 러닝 레이트 학습률을 이제 트리에 각각에 대해서 기호들을 얼마 정도로 조절할지 학습률 그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 깊이 최소 샘플 분할수 최소 샘플 리프수 그 다음에 최대 특징수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로스 펑션 그 로스에 대해서 뭘 쓸지를 결정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높은 또 성능을 보여주는 XG 부스트 같은 게 있는데 이것도 트리를 몇 개로 쓸지, 학습률, 그다음에 최대 깊이를 몇으로 할지, 그다음에 최소 샘플 분할 수는 몇 개로 할지, 그다음에 아까 감마값, 그래서 트리 분할의 최소 손실 감소를 감마값으로 지정할 수 있고요. 전기화도 마찬가지로 제공이 되고, 그다음에 그 서브 샘플링 비율, 각각의 틀에 대해서 훈련을 얼마나 할지, 샘플의 비율, 그래서 서브 샘플링 비율을 정할 수 있고요. 그다음 컬럼에 대해서도 컬럼을 몇 개까지 샘플링해서 쓸지를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알고리즘 모델별로 하이퍼 파라미터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좀 러프하게 살펴봤고요. 딥러닝에서의 하이퍼 파라미터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봤던 그림인데 우리가 스케일링, 데이터 스케일링, 학습 단위, 배치를 뭐 스토캐스틱, 미니 배치, 뭐 풀 배치, 배치 사이즈는 몇으로 할지, 그 다음에 이제 학습률, 에포, 이게 트레이드오프 관계죠. 러닝 레이스를 몇으로 잡을지, 에포는 몇으로 잡을지, 그 다음에 이제 뭐 딥 와이드하게 은닉층을 늘리면 딥해지고 뉴런스를 늘리면 와이드해집니다. 그래서 이걸 조절하는 하이퍼 파라미터, 그다음 액티베이션 펑션 뭘로 할지, 그다음 가중치 초기화 허로 할지, 뭐 자비에로 할지, 아니면 그냥 단순 분포로 할지, 그다음에 그 옵티마이저 종류 엄청 많은데 그 중에 뭐가 좋을지, 그다음 과대적합을 규제하기 위한 규제 방법들, 뭐 드랍아웃, 뭐 이런 여러 가지 있겠죠. 레귤러라이제이션 같은.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민맥스 뭐 스케일링, 스탠다디제이션 하거나 뭐 스토캐스틱 뭐 사실 학습 단위 딥러닝에서는 풀 배치도 어렵고 미니 배치 많이 쓰죠. 학습률 F4, 유련, 가중치 초기화, 활성 함수도 선택 잘 하고요. 그 다음에 오티마이저도 잘 골라야 되겠고, 그리고 과대적합 이제 레귤러라이제이션 방법으로 맥스넘 규제, 뭐 데이터 증식, 어거멘테이션, 얼리 스타핑 이런 것들이 존재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매개 변수를 최적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그리드 탐색, 그리드 서치, 랜덤 서치. 이제 뭐 이게 기본적으로 이거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잘할 수 있는 이제 베이지안 옵티마이제이션, 그 다음에 뭐 그 밖에도 뭐 진화 알고리즘까지 써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드 탐색은 간단하게는 그냥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지정한 다음에 그거에 대한 모든 조합, 가능한 조합을 통해서 최적 값을 찾아내는 겁니다. 사실 계산비용이 높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지정을 해놓고 모든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조합에 대해서 어디가 지금 가장 최적인지를 찾아내는 그리드하게 찾아낸 거죠. 그러니까 기존 이제 영역을 다 지정하고 제일 좋은지를 찾아내는 걸 찾습니다. 계산비용이 높죠. 그 다음에 랜덤 탐색은 자 랜덤하게 한번 해보는 거예요. 물론 범위는 지정해 주고요. 그래서 어떤 무작위로 그 범위 내에서 값을 선택한 다음에 그 중에 돌려봤더니 최저값이 몇이었다. 그래서 그리드 서치보다 계산 비용은 사실 낮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큰 공간에서도 효율적으로 탐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베이지안 같은 경우는 그 하이퍼 파라미터에 대해서 가능성 분포를 모델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전 평가 결과를 다음 평가 하이퍼 파라미터 선택에 이제 활용하는 그래서 효율적인 최적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베이지안을 많이 쓰는데요. 뭐 그 밖에도 뭐 이제 많이 자주 사용되는 건 아니지만 그 진화 알고리즘, 뭐 유전자 알고리즘, 뭐 진화 전략을 통해서 하이퍼 파라미터 공간을 탐색하는 뭐 사실 자연 선택과 유사하죠. 하이퍼 파라미터 조합을 진화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그런 형태다. 방법이다라고 보면 되겠고 이거 외에도 뭐 하이퍼밴드 뭐 자원을 좀 효율적으로 분배해서 빠르게 최적의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는 뭐 이런 방법도 그래서 여러 하이퍼 파라미터 설정을 뭐 동시에 평가 그래서 성능이 뭐 좀 낮은 이런 건 빠르게 제거해서 뭐 수행하는 하이퍼밴드 뭐 방법 최적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분석 모형 융합인데요. 사실 이제 그 하나의 모델이 아니라 여러 개를 좀 결합해서 성능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방법. 대표적인 게 앙상블이죠. 근데 이제 모델을 여러 개를 결합한다는 건 이제 강점을 결합하고 약점을 보완한다라는 개념으로 가져가고요.
그래서 안정적이고 정확한 예측 성능도 높이고 그다음에 뭐 좀 로버스트한 안정적인 그런 모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서로 다른 모델, 즉 다양한 관점에서 데이터를 학습하고 예측한다. 그래서 모델 간에 나타날 수 있는 오류가 서로 상쇄되는 그런 형태의 융합 방법입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뭐 모델별로 나타날 수 있는 오버피팅, 언더피팅 이런 문제를 뭐 융합으로서 또 해결할 수가 있고요. 완화할 수 있고 그리고 뭐 좀 더 예측 정확도를 높이고 일반화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인데 다양한 상황에서 모델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효과적인 그런 방법이 융합입니다. 그래서 기법의 특성, 장단점 고려해서 적절한 앙상블 기법을 선택하는 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주요 앙상블 방법들 우리가 이제 이미 배웠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살펴보면 이제 주요 앙상블러는 배깅은 뭐 여러 모델을 패러럴하게 학습할 수 있죠. 부트스트랩으로 다 구분한 다음에 각각의 모델이 돌리면 되는데요. 그래서 예측 결과를 평균 뭐 다수결 투표 그래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 형태인데 뭐 대표적으로는 이제 랜덤 포레스트 같은 게 이제 그 배깅 알고리즘이 되겠는데요. 원본 데이터에서 무작위로 추출된 부트스트랩 샘플을 사용해서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배깅. 그래서 부트스트랩 애그리게이팅이 되겠죠. 부스팅은 여러 모델을 이제 순차적으로 합니다. 뭐 패러럴한 건 좀 떨어지죠. 근데 어쨌거나 잘못 예측한 결과에 대해서 그 다음 모델이 더 잘 학습할 수 있도록 돌아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숫자적으로 체계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 뭐 순차적인 것 때문에 병렬화는 좀 덜 할 수 있어도 가중치를 둠으로써 못 푸는 문제를 풀어내게끔 계속 노력하는 방식이라서 성능은 굉장히 높게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각각의 모델의 가중치를 고려하는 합으로 최종 모델 수행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에이다 부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부스팅 계열은 다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스태킹입니다. 여러 기본 모델, 베이스 모델을 가지고 그 베이스 모델이 내놓은 결과, 그거를 특징으로 사용해요. 그러니까 기본 모델에서 나온 결과 자체를 새로운 메타 피처로 사용해서 돌리는 메타 모델 학습입니다. 그래서 메타 모델이 기본 모델의 예측 조합, 최종 예측을 수행하는 형태의 스태킹 방법이 또 주요 앙상블에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앙상블에서 또 중요한 개념이 보팅 할 때 하드 보팅 할 거냐, 소프트 보팅 할 거냐. 뭐 하드 보팅이야. 그냥 뭐 일반적인 모델 분류해서 보니까 뭐 하드 보팅 할 수도 있다. 보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또 소프트 보팅도 쓰죠. 다수결로 한다기보다 각각의 모델이 가지고 있는 예측 확률을 평균을 취해서 최종 예측에 활용을 해보자. 그래서 소프트 보팅을 또 많이 쓰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최종 모형 선정인데요. 자, 최종 모형. 결국엔 여러 이제 후보 모델들을 통해서 성능을 다 비교해보고 그 중에 최상의 성능을 보이는 모델을 선택해야 되는데 뭐 이제 매개 변수도 최적화하고 반복적으로 수행했던 모델 학습이 완료되면 평가 진행해서 최종 모델로 선정합니다. 이걸 챔피언 모델을 하는데 그래서 성능을 비교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결과에 대한 검토도 해야 됩니다. 그냥 뭐 모델의 성능을 좀 뭐 보고 뭐 이거 괜찮네 이렇게 쓰는 게 아니에요. 성능을 좀 더 평가를 잘 해보고 실제 환경에서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 성능이 보장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평가 기준을 고려를 해서 성능 비교도 해보고 실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빅데이터 분석 모델에서 이제 주로 뭐 지도학습 같은 경우는 분류 정확도, 평균 오차율, 오류 재현율이 얼마나 되느냐, 뭐 비지도는 집도 소속률, 데이터 밀도, 군집도가 또 평가 기준이 되겠고, 데이터 마이닝에서는 텍스트 매칭률, 뭐 분석 분류율 이런 것들이 평가 지표로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면 최종 모형을 선정하는 그 단계를 살펴보면 뭐 여러 모델 이제 학습을 해서 비교하는데 교차 검증에서 일반화 성능이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평가 지표를 선택합니다. 뭐 사실 평가 지표 여러 가지 있는데 과연 이 모델을 평가할 때 우리가 쓰는 지표는 무엇인지를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모델의 교차 검증 결과를 바탕으로 평가 지표 비교를 합니다. 그걸 이제 모델 비교하는 거죠. 모델의
결과를 평가 결과를 지표로서 비교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이퍼 파라미터 튜닝을 좀 최적화하기 위해서 수행하고요. 그리고 그 중에서 튜닝했는데 그 모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를 한번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과적합 뭐 사실 오버피팅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밸리데이션 데이터에 대해서도 평가해서 과적합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최종 선택됐으면 테스트 데이터 평가 한번 해봅니다. 이게 실제적인 성능이죠. 그래서 그거를 만족스러우면 좋은 결과를 보여줬으면 모델을 실제 운영 환경에도 배포하고 그리고 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 모형을 이제 좀 선정할 때 고려해야 될 게 데이터의 품질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요. 결국엔 데이터 품질, 훈련 데이터, 테스트 데이터가 모델 성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데이터의 품질을 잘 만족하는지 데이터 전처리도 해보고 피처 엔지니어링도 좀 신경 써서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모델의 복잡도인데요. 너무 복잡하면 오버피팅 될 수 있죠. 그래서 뭐 너무 적으면 반대 언더피팅인데 적절한 복잡도가 무엇인지 그 모델을 선택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능만 제일 좋은 어떤 모델을 선택하는 것보다 복잡성은 어느 정도 준수하면서도 적절한 복잡도를 가지면서도 모델이 성능을 이제 그대로 어느 정도 유지하는 그런 게 이제 중요한 최종 모형 선정 고려 사항이 되겠죠. 그다음 운영 비용도 복잡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학습 예측에 필요한 자원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다. 그러면 사실 그걸 좀 고려해서 뭐 비용을 좀 줄이면서도 모델은 그대로 성능을 유지하는 이런 모델을 선택하는 게 좋겠죠. 그다음 비즈니스 목표 이게 이제 중요한데 그냥 뭐 기술적인 성능뿐만 아니라 사실상 비즈니스 목표 요구사항이 어떤 건지를 잘 반영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이제 인터프리터빌리티 해석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데 모델의 정확도가 높은 것보다 뭐 일부 경우에 뭐 좀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어도 성능이 떨어지지만 그래도 해석 가능한 모델 이게 이제 유리할 수가 있어요. 뭐 제가 얘기했겠지만 금융, 의료 분야 이런 데서는 결국에는 해석이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모델의 결과, 예측한 결과를 설명할 수 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석 가능성이 있는 모델이 최종 모형으로 선정이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리고 최종 모델 분석 결과를 이제 검토하는 단계인데요. 뭐 이제 검토하는 거는 이해관계자가 모입니다. 모여가지고 아 정말 이 모형 가지고 우리가 이제 최종 모델로 선정할 수 있겠냐라는 거를 여러 관계자들이 모여서 판단하는 거죠. 결과 검토를 이제 합니다. 분석 결과가 어떤지, 최적의 모델을 선정하기 위한 회의, 그리고 각 모델의 성능과 실제 활용 가능성을 다각도로 평가하는 이런 과정이 있고요. 그리고 성능 평가 기준을 선정해야 돼요. 뭘로 할지. 뭐 여러 기준이 있지만 이 모델의 성능을 평가할 때는 뭘로 기준을 잡을지 그걸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 활용 가능성을 판단을 합니다. 진짜 현업에서 실제 데이터 가지고 활용 가능한지 데이터의 가용성, 알고리즘의 실행 시간, 모델의 해석 가능성 이런 걸 고려해서 활용 가능성을 체크를 하죠. 그 다음에 데이터셋도 검토를 합니다. 뭐 데이터셋이 좀 한정적이거나 실제로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실 그 모델은 또 이제 채택하기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셋을 한번 보고 너무 어려운 데이터셋을 쓰고 있는 건 아닌지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셋 제약으로 인해서 만약에 쓸 수 없다. 그럼 그 다음 순위에 해당하는 모델을 대안 모델로 써야죠. 그래서 최상위 모델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데이터 제약으로부터 그러면 그 다음 순위를 대안으로 이제 모델로 사용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동일 데이터 학습, 즉 여러 알고리즘을요 동일한 데이터셋에 대해서 학습하고 평가해야 돼요. 공정하게. 그리고 평가 기준별 성능 비교를 합니다. 평가 기준이 뭔지에 따라서 알고리즘별로 성능값을 비교. 그리고 또 이제 정량적인 기준을 사용해서 모델이 이만큼 우수하다라는 걸 평가하는 데 쓰죠. 그리고 최종 검토. 자, 각각의 모델의 성능 평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금 현재 성능이 얼마나 나오는지, 여러 어떤 데이터를 쓰고 있는지, 실행 시간은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 비즈니스 적합성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최종 모델을 선정해야 됩니다.
자, 그럼 최종 선정된 모델이 챔피언 모델로 이제 등록이 되죠. 챔피언 모델이라는 게 이제 가장 성능이 우수하고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모델을 챔피언 모델이라 합니다. 비즈니스 운영에 사용할 수 있는 이런 모델. 그래서 챔피언 모델은 이제 빅데이터 분석 모델 뭐 개선 작업을 통해서 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 교체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모델을 개선, 새롭게 그리고 새로운 데이터나 알고리즘 등장할 때마다 모델을 다시 재평가하고 개선하는데 또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챔피언 모델이 그냥 그 정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새로운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학습, 업데이트, 교체 이런 것들을 수행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모니터링, 유지 보수. 그래서 챔피언 모델이 성능을 어떻게 성능이 지속되는지를 좀 모니터링 하는지 모니터링을 해야죠. 왜냐면 아니 모델이 성능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새로운 데이터에 대해서는 성능이 좀 떨어지거나 그래서 그걸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서 성능이 어느 정도를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성능이 이제 떨어진다. 점차 뭐 성능이 하락한다. 그러면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를 다시 또 수집해서 또 모델을 다시 한번 재학습시키거나 뭐 조정을 하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순서를 가집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석 모형 그 평가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 다음에 개념, 그 다음에 기준,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는 검토해서 최종 모델 선정과 챔피언 모델로서 등록하고 그를 유지 보수를 어떻게 해나가야 되는지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